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묘지에 검은 우산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구두는 진흙탕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묘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엄마 무덤에 왜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자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두 팔을 벌려 묘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것처럼.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를 경계하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누군데요? 엄마를 아세요? 소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미영. 그 이름 석자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 옆에는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한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소? 그 한마디에 남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15년. 15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사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매일매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뜻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하지만 결국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박진우 변호사는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억 원대 소송 서류들이 가득했고 비서는 연신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대한그룹 미팅이 있으시고 4시에는 검찰 출신 선배님들과의 만찬이. 비서의 말을 듣다가 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책상 위에 한 봉투를 발견한 것입니다. 화려한 금박 무늬가 새겨진 초대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대 99학번 동창회 초대장입니다. 매년 오는데 변호사님께서 한 번도 참석 안 하셔서. 진우는 초대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번째 동창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었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15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창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듣게 될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미영. 한때는 전부였지만 이제는 잊어야 할 이름. 그날 저녁 진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혼자 사는 그에게는 너무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선 볼 사람이 있어. 진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벌써 44살이야. 판사 집안 딸인데 정말 좋은 조건이니까 한 번만 만나봐. 진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집안, 조건, 체면.
그것들이 어머니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대학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늘 밝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미영. 카페에서 일하고 와서도 피곤한 내색 없이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미영.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도 항상 응원해주던 미영. 오빠, 꼭 합격할 거야. 내가 믿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왜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만큼은 가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성공한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진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야, 박진우. 내가 정말 왔어? 유령을 보는 줄 알았네. 동기들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진우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최민수,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최민수는 진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녀석, 정말 오랜만이다. 15년 만이지?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진우를 이끌고 한쪽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로 갔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매년 초대장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잖아. 진우는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빴어. 이제야 시간이 좀 나서. 민수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미영이 때문에 안 온 거였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너희 둘이 그렇게 헤어진 후로. 미영이도 동창회에 한 번도 안 왔거든. 진우가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나?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모르는구나. 뭘?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순간 진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민수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장암이었대. 1년 넘게 투병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떠났어. 장례식도 조용히 치렀다고 하더라.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와인잔을 놓으려다가 손이 떨려 잔이 쓰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피처럼. 그리고 진우야.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영이한테 딸이 있었어. 14살짜리. 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4살. 그렇다면 15년 전 자신과 헤어진 직후에 누구 아이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미영이가 끝까지 말 안 했대. 혼자 키웠다고만 들었어. 너무 힘들게 살았나 봐. 카페, 마트, 식당. 안 해본 일이 없었대. 그러다가 몸이 망가진 거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그를 잡았습니다. 야, 괜찮아? 화장실 좀. 진우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억대 연봉, 최고급 아파트.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죽었다. 그것도 1년 전에. 그리고 딸이 있다. 14살. 머릿속으로 계산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2009년에 헤어졌고 2010년이면 진우는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진우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어디 묻혔어?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공원묘지. 우리 동기 몇 명이 다녀왔어. 너무 초라한 곳에 있더라고. 진우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볼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즐거운 웃음소리, 성공한 사람들의 자랑.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진우는 차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영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뎠다. 그리고 혼자 죽어갔다. 진우는 한강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카페 알바생과 결혼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우야, 넌 이제 검사가 될 사람이야. 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영과의 마지막 만남. 미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이해해. 오빠는 더 큰 사람이 될 거니까. 그때 미영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면.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3세 미영, 환하게 웃던 미영, 도시락을 건네던 미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던 미영.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영의 품에는 아기가 있었고 그녀는 슬픈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용인으로 향하는 내내 라디오는 꺼두었습니다. 평소라면 클래식 음악을 들었겠지만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묘지 입구에 도착한 진우는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컴퓨터를 검색하던 직원이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3구역 나 12번입니다. 저쪽 언덕 중턱쯤이에요. 진우는 우산을 들고 묘지 사이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죽은 사람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드디어 미영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비석에 김미영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망일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묘비들처럼 사랑하는 아내 같은 수식어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만 덩그러니. 진우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무덤에 왜 왔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진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매, 그 코, 입술의 모양까지 미영을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누구냐고요? 소녀가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대학 동기야. 소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학 동기. 엄마한테 대학 동기 없다고 들었는데요. 엄마가 동창회도 한 번도 안 갔다고 했어요. 진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서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아, 거기 있었구나.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할머니를 보고 진우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김순자 여사, 미영의 어머니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때는 곱게 늙어가던 그녀가 이제는 주름투성이의 허리까지 굽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진우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한숨. 이제 와서 뭐하러 왔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와 진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 아세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내 엄마랑 아는 사이였지.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사? 15년 만에 인사라.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오. 소은이 할머니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얘기예요?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다. 가자, 소은아. 감기 걸리겠다. 하지만 소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듯한 알 수 없는 직감이 스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박진우 변호사세요? 진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에서 봤어요. 박진우라는 이름.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할머니가 당황하며 소은을 말렸습니다. 소은아, 그만해. 하지만 소은은 계속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용서하라고. 모두 용서하라고. 그게 엄마 유언이었어요. 진우는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소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저씨가 왜 미안해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5년 전 자신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출세를 위해 사랑을 버린 자신의 선택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소은아, 이 사람은 내 엄마를 버린 사람이야. 부모가 반대한다고,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내 엄마를 버렸어. 소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엄마는 이미 없는데. 소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돌아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항상 웃었어요. 나한테는 항상 웃어줬다고요. 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소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온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자 소은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감기 걸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다가 진우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결혼은 했소?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원하는 좋은 집안 여자도 못 만났나 보오. 아니면 우리 미영이가 잊혀지지 않았던 건가?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둘 다였습니다. 부모님이 소개해준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미영과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누구와도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소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14살이에요. 2010년 3월생이에요. 진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그렇다면 2009년 여름에 자신과 미영이 헤어진 직후에 왜 그걸 내게? 소은이 똑바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14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냥요. 아저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소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은아, 그만하자. 가자. 하지만 소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일기장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오늘 병원에 갔다. 임신 8주라고 한다. 진우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는 이미 나를 떠났다. 그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 이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우겠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20일. 딸을 낳았다. 소은이라고 이름 지었다. 작은 은혜라는 뜻이다. 비록 아빠 없이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내게 가장 큰 은혜다. 진우를 닮은 눈을 가진 이 아이를 보니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든다. 진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소은의 눈매, 코의 모양, 특히 귀의 생김새가 자신과 똑같다는 것이. 소은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저씨 딸이라는 거. 할머니가 놀라서 소은을 봤습니다. 소은아, 너 알고 있었니?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언젠가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말라고.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이 젖어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알았다면. 소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와 결혼하셨을 건가요?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자신은 비겁했고 야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요. 미영이는 이미 갔고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아이뿐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5년의 세월과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은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책임?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요? 돈 몇 푼 던져주면 다 해결되는 줄 아시오? 소은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만해요. 엄마가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이가 죽기 직전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소. 진우 씨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바보 같은 아이였어. 진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 남자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빗소리가 그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소은이 진우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하얀 손수건에는 미영이 좋아했던 라벤더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예요. 진우는 손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을 닮은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닮은 이 아이를, 자신의 딸을. 소은아, 늦었지만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소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저씨가 진짜 아빠인지 제가 확인해야 해요.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확인? 어떻게? 소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미영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왜 아저씨를 사랑했는지, 왜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는지 제가 직접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소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다 컸네.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워.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줘. 내가 증명해 보일게. 늦었지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묘지를 나서는 길, 진우는 소은과 할머니를 차에 태우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버스 타고 왔으니 버스 타고 가겠소. 하지만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소은이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며 진우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소은이라도 생각하셔야죠. 결국 할머니는 마지못해 차에 올랐습니다. 진우의 고급 외제차를 본 할머니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성공은 했구만. 미영이 없이도 잘 살았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려다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소은이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동네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본 소은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진우의 큰 차는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소은의 말에 진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가리키며 소은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지하라니. 그것도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낡은 반지하라니.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소은이 재빨리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소은의 물음에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현실.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가난의 흔적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갈라진 벽지, 그리고 천장 한쪽에 있는 습기 자국. 하지만 벽 한쪽에는 미영과 소은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이 급히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드셔야 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신가?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뇨랑 관절염이 심하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한쪽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를 슬쩍 열어보니 반찬이라곤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소은아, 너 제대로 먹고 있니? 소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교에서 급식 먹고 집에서는 할머니랑 같이 먹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4살 아이가 져야 할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시오. 볼 건 다 봤을 테니. 진우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소. 소은이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제 딸을 위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책임입니다.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책임? 15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와서 책임?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소은이 둘 사이에 섰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소은이가 잘 살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우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진정되자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가주세요.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요. 진우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내 번호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미영이. 내 엄마 기일이지? 같이 가도 될까? 소은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시오. 미영이도 아마 기다렸을 거요. 진우가 나가려다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위에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과 소은,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인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거 엄마 마지막 생일 때 찍은 거예요. 소은이 옆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다 잊고 놀았어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싶다고. 진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15년. 그 시간 동안 미영과 소은,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행복.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 밖으로 나온 진우는 차에 타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내일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안산 쪽에 괜찮은 아파트 알아봐. 학교 근처로. 전화를 끊고 진우는 다시 한번 반지하를 봤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진우야. 오늘 무슨 일이니? 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니 그게? 김미영이 낳은 제 딸입니다. 14살이에요.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작년에 죽었습니다. 암으로요. 혼자 딸을 키우다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진우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한때는 두려워했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저 늙은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딸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았다고?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걸 숨기고 혼자 낳아 키웠어요. 그리고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냐?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딸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니? 확인은 해봤니? 진우는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중요합니까? 설령 제 아이가 아니더라도 미영이가 저 때문에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반대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여보, 지난 일 가지고 뭘.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진우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냉정했던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소은이에요. 김소은.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은. 작은 은혜.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미영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소은이가 100일이 되었다. 사진관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찍었다. 진우가 봤다면 예쁘다고 했을까? 소은이가 웃을 때마다 진우가 보인다. 2013년 3월. 소은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왔는데 우리 소은이는 나랑 둘이 갔다. 아빠 어디 있냐고 묻는 소은이에게 하늘나라에 있다고 거짓말했다. 미안해, 소은아. 2018년 5월.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다.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돈이 없다. 소은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 소은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2022년 9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소은이를 두고 갈 수 없다. 진우야, 내가 이 일기를 볼 일은 없겠지만 부탁이야. 우리 소은이가 혹시라도 너를 찾아가면 받아줘. 비록 우리는 끝났지만 소은이는 죄가 없잖아. 마지막 일기는 2023년 8월 미영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소은아, 이 일기를 내가 읽을 때쯤 엄마는 없겠지. 미안해.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내 아빠는 박진우라는 사람이야.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을 거야. 원망하지 마. 엄마가 선택한 길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 진우는 일기장을 덮고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그가 오늘 하루에만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소은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소은 학생 아버지세요? 선생님의 물음에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만 들었는데 아버지가 계셨군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이제라도 소은이를 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은이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성격도 밝고 착해요. 다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을 못 다녀서 아쉬워요.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진우가 물었습니다. 소은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나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법대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영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 그것은 한때 자신도 꿈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었지요. 학교를 나온 진우는 소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은아, 나야. 방과 후에 시간 있니? 소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같이 저녁 먹자.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약속 장소에 나온 소은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은을 보며 미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만났던 미영도 이랬을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진우는 소은을 데리고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소은은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먹는 것처럼. 소은아, 선생님 만나고 왔어. 소은이 놀라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요? 내가 법대 가고 싶다고 들었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꿈은 이루라고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소은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미영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맑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꽃집에 들러 미영이 좋아했던 프리지아를 한 알음 샀습니다. 하얀 프리지아의 향기가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소은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소은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른스러워 보이면서도 애처로웠습니다. 오셨어요. 소은이 인사했습니다. 진우가 꽃을 내밀자 소은이 받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학 때 자주 사줬거든. 비싸지 않으면서도 향기가 좋다고 좋아했어. 셋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소은이 아빠가 왔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은이 꽃을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소은이 진우를 봤습니다. 아빠도 찾았어요. 그 한마디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은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비록 미영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소은과 할머니를 근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미영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파는 집이었습니다. 여기 미영이랑 자주 왔던 곳이에요. 진우의 말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아직도 있나요? 20년도 넘은 집인데 식당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학생. 아니, 이제는 학생이 아니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주인 할머니가 소은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는 그때 그 여학생을 꼭 닮았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주인 할머니가 감격스러워하며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결국 결혼했구나. 그 여학생이 얼마나 이 총각을 좋아했는지. 맨날 와서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지. 소은이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주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젊은 사람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진우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과의 첫 만남,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날들, 그리고 이 식당에서 자주 밥을 먹었던 추억들. 내 엄마는 항상 된장찌개에 밥을 2공기씩 먹었어. 그리고는 배부르다고 행복해했지. 소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된장찌개 좋아해요. 엄마가 가끔 끓여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아플 때도 소은이한테 끓여주려고 애썼지. 손도 제대로 못 쓰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진우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소은아, 이번 주말에 이사 준비하자. 소은과 할머니가 놀라서 진우를 봤습니다. 이사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내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어. 반지하는 건강에 안 좋아. 특히 할머니 관절에.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소은이는 제 딸이고 어머니는 제 장모님이시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모라니. 내가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딸을 위한 거였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소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진우가 놀라서 소은을 봤습니다. 소은이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이제는. 진우는 벅찬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나요? 진우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겁쟁이라서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일기장에 매일 아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은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어머니 모시고 미영이가 하늘에서라도 안심할 수 있게. 그날 저녁 진우는 소은과 할머니를 집에 모셨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은이 집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너무 넓어요. 진우가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야. 내 방도 준비할게. 소은이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눈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늦게 만나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진우도 소은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없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은과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진우는 매일 퇴근 후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색했던 관계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진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그 아이 한번 데려올 수 없겠니? 진우는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여자니. 비록 내가 반대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보고 싶구나. 주말 진우는 소은을 데리고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은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진우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은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진우를 닮았구나. 아버지도 굳은 표정을 풀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추운데 빨리 들어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 엄마한테, 그리고 너한테도. 소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용서하라고 했어요. 모든 걸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 내 어머니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같으면 평생 원망했을 텐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뒤로 미루고. 어머니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말해라. 소은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소은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늦었지만.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초대받아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소은이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우는 문득 미영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은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성적은 더욱 올랐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소은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 있어요. 그래, 아빠가 갈까? 소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다른 애들도 다 아빠 온대요. 학교 상담실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소은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아버님이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소은이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두 번째 기일.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진우의 부모님도, 김순자 할머니도,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은이도 묘비 앞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소은이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잘 자라고 있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양가 부모님도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어. 소은이 묘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왜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우의 어머니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반대하지 않았다면 너도 우리 며느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김순자 할머니가 사돈 어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미영이도 하늘에서 용서했을 거예요. 햇살이 묘비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마치 미영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은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변호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빠와는 다른 변호사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떤 변호사? 소은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가난해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진우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초심을 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훌륭한 변호사가 되렴. 아빠가 도와줄게. 소은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이제부터라도 그런 사건 맡으면 안 돼요? 돈은 적게 벌어도 엄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우는 소은의 말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로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김미영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소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엄마 이름으로?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기리기 위해서야.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오픈 첫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진우는 무료로 사건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저녁 사무소로 소은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저녁 먹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도시락을 열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미영이 자주 싸주던 도시락과 비슷했습니다. 맛있네. 엄마 솜씨를 닮았구나. 소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레시피를 일기장에 적어두셨어요. 아빠 좋아하는 음식들도요. 아빠와 딸은 작은 사무소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소은의 물음에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진우는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을 닮은 그러나 더 강하고 지혜로운 딸을.
소은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비록 미영은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그것이 미영이 가장 바라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미영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소은이었고, 소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크지만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말입니다.